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역에서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본론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작은 공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아래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처음 보는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땡스라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과 제 콘텐츠를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그리고 뜻이 있으시다면 그 버튼을 클릭하셔서 저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버튼입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즐겁거나 유쾌하지 않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많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이나 자료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 버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병자호란 이야기입니다. 병자호란과 위선의 계보 이야기입니다. 병자호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있습니다. 4대의 끝을 달리다가 대륙의 정세를 잃지 못하고 대의 명분에 빠져서 나라를 붕괴시킨 사대부, 선비들, 벼슬아치,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많이 알고 있죠.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그 사대부들이, 그 권력자들이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라는 거대한 담론 아래에서 인간으로서 어떤 위선적인 일을 저질렀나 하는 이야기를 앞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병자호란과 위선의 계보 1. 아들을 인질로 보내라고 하자 판서들이 앞다퉈 사직하였다입니다. 그때 나라는 중국에 의해서 난장판이었습니다. 국제정세는 위기였죠. 국민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권력자들은 국가 생존 대신 일신의 안녕을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입에 달고 살지만 다 가짜였죠. 지금 말씀드린 이 문장들의 시제를 현재로 바꾸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현재를 읽어볼까요? 나라는 중국에 의해서 난장판이다. 국제정세는 위기다. 국민은 도탄에 빠졌다. 권력자들은 국가 생존 대신 일신의 안녕을 걱정하면서 산다. 나라와 국가를 입에 달고 살지만 다 가짜다. 물론 모든 권력자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위선적인 도덕주의자들이 망가뜨린 17세기 조선 왕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623년 음력 3월 13일 서인 세력이 능양군 이종을 앞세워서 광해군을 몰아냅니다. 쿠데타 당일에 능양군은 경운궁, 그러니까 덕수궁에 유폐된 임목대비로부터 왕위를 인정받죠. 이 임목대비, 능양군, 그리고 서인, 이 세 무리가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능양군은 왕권, 서인은 권력, 광해군에 의해서 폐위되고 아들까지 살해된 임목대비는 광해의 목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쾌모 살제, 임목왕후를 폐위하고 살제, 영창대군을 살해한 회륜과 4대 본국 명나라에 대한 배신 심판 같은 그러한 거창한 목적은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 세력이 목적이 죄다 달랐으니까 정권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엉망진창의 권력이 초래한 전쟁이 2차례 호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었습니다. 1636년 3월에 부제학 정온이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장수들은 농장 감독을 하고 있고 혼신들은 자기가 살려는 마음만 있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킬 계획이 없다라고요. 권력을 차지한 뒤에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몸과 재산을 살찔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묘호란에 이어서, 정묘호란은 1627년입니다. 이 정묘호란에 이어서 다시 피비린내를 감지한 늙은 대신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전쟁이 터집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47일 만에 조선은 창피한 절차를 통해서 패배를 인정을 했죠. 그리고 근 3년 뒤인 1639년 11월 28일, 양력으로는 1640년 1월 1일입니다. 인조가 항복한 서울 잠실 삼전도에 대청 황제 공덕비가 섭니다. 1895년 갑오개혁 때 조선 정부에 의해서 비석을 짜파뜨리고 청나라 사신을 맡는 무학지 영운문 또한 철거당했죠.
그리고 2년 뒤 1897년 서재필이 이끄는 독립협회가 명운문 기둥 앞에 독립문을 세웁니다. 대중국 종속과 사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청산이 됩니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된 위선, 입만 살아있는 도덕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1627년 2월입니다. 정묘호란이 끝났습니다. 당시 후금이라고 불렸던 청은 인조 동생 한 명을 볼모로 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인조와 관료들은 정교하게 계획을 꾸밉니다. 종실 가운데 어린 사람을 가짜 동생으로 만들자. 이게 기본 계획 골자입니다. 이 개선이라는 인물의 첩수생 이 보를 왕제, 그러니까 왕의 동생으로 둔갑시킵니다. 이 보라는 사람을 이름을 부로 바꾸고 수성군이라는 군호까지 내립니다. 그런데 이 이분은 자기를 그렇게 왕제로 만들려고 찾아온 관리한테 저는 본시 천민인데 어찌할 거라고 그냥 물어버렸습니다. 들통나게 딱 좋게 생겼으니까 이 수성군으로 군호를 주어서 이 사람을 청나라 보내겠다는 계획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1927년 음력 2월 12일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인조는 원창부령 종친입니다. 이구라는 사람을 동생으로 둔갑시킵니다. 이구는 종친부 종오품입니다. 그래서 군이 아니라 부령이라는 군호가 붙어 있었죠. 이 이구가 하루아침에 군이 됩니다. 이 이구는 사실 인조에게 구촌 아저씨뻘입니다. 졸지의 조카의 동생이 되죠. 인조는 군이 된 원창부령 그리고 원창군에게 예모 강습을 단단히 시키라고 이릅니다. 그리고 2달 뒤 조선 정부는 이러이러해서 이 구를 왕제로 만들어서 오랑캐 화친했으니 천지 부모 같으신 황제께서 애처롭게 여기시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청나라에 보낸 게 아니라 명나라한테 보냅니다. 이 오랑캐에게 굴복해서 이구라는 사람을 이렇게 왕제, 가짜 왕의 동생으로 만들어서 청나라 보낼 테니까 천지 부모 같으신 명나라 황제께서는 혼내지 마시고 애처롭게 여겨달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가짜 위선의 서막은 왕 본인이 그렇게 열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살려는 마음만 있고 죽음으로 지킬 계획은 없는 정운의 지적대로 세월이 10년이 흐릅니다. 1636년 겨울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남한산성에 갇혀있는 조선 조정에게 청나라 군사가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죠. 협상 파트너로는 반드시 왕제, 동생과 대신 정승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찬성이 있던 인조정부는 10년 전 정묘호란 직후에 가짜 왕의 동생 원창군을 보내서 10년 동안 잘 넘긴 그 세월이 가짜가 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가짜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종친 중에서 정사품 능봉수 이칭을 정일품 능봉군으로 격상시키고 왕의 동생으로 둔갑시킵니다. 형조판서 심집 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때 그 대신으로 둔갑을 시켜서 산성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종전 협상을 벌이죠. 그때 청나라 장수 마부대가 이렇게 묻습니다. 또 가짜 아닌가? 한 번 속지 2번 안 속는다고 이렇게 은근슬 짚어본 겁니다. 갑자기 가짜 대신 심집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평생 춤과 신을 말했다. 오랑캐라도 나는 속일 수가 없다. 나는 대신이 아니고 이 능봉군은 왕제가 아니다라고요. 조선 정부가 결정하고 조정을 내려보냈던 이 공식적인 외교 기술을 한 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춤과 신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분기탱천한 이 마부대가 통역관인 박난영을 처형하고 왕의 아들 세자를 인질로 요구를 합니다. 이 박난영, 처형된 박난영이라는 외교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조 맏아들 소현세자가 심양으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그냥
인조 동생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스스로의 자기 배신으로 소현세자라는 한 나라의 장남, 미래 왕을 심양으로 끌고 가게 만든 그런 일로 증폭시켜 버린 거죠. 두 번째, 이 가짜 2막도 각본과 연출은 왕 인조였습니다. 이렇게 명분을 입에 달고 사는 서인들은 오랑캐에게 항복한 왕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명분을 따지는데 자기네들이 옹립했던, 자기네들과 연합해서 왕권을 차지했던 그 왕이 항복을 했으니까요, 오랑캐에게. 자기들도 또한 항복한 대가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의 주체인 왕을 걸레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서인들은 인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군, 더러울 오자에 군주군, 더러운 왕 오군이라고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대부가 초야에 물러나면 더러운 임금 섬기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라 하고, 유생이 과거 보러 나가지 않으려 하면 하찮은 조정에 들어가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들 일망타진의 변이 일어날까 의심한다. 아, 혼족 광해군 때 실컷 듣던 말이 아닌가. 서인 김영조라는 대사원이 1937년 8월 병자호란이 끝나고 한 8개월 뒤에 인조에게 올린 상소문입니다. 남의 말을 빌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너 인조는 더러운 왕이고 그리고 이 정부는 하찮은 정부다. 그래서 유생은 과거를 보를 하지 않고 사대부는 초야에 묻혀버린다. 라고 한껏 비난을 해버린 겁니다. 서인 세력 힘으로 오른 왕이었죠. 그래서 인조는 만사에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관료들이 과하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위를 능멸하는 풍조가 생겨서 군상에게 반드시 꼬치꼬치 따지면 되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위를 능멸하는 풍조. 저 아득한 100년 전 연산군이 즐겨 쓰던 말이었습니다. 권력의 기반이 약한 이 왕 인조가 서인들한테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무시하냐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런 상소에 대해서 내시에게 답변을 베껴 쓰게 하고 초아는 물항아리에 담가서 찢어서 없애버립니다. 나중에 탈이 될까 무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찡그리고 웃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서인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을 운영했던 겁니다. 그 눈치는 결국에는 위선으로 이끌게 됐고요. 이렇게 항복한 군주 그리고 부도덕한 위선 인조를 끝까지 목을 조입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활에 상처받은 새, 상궁지처, 활에 상처받은 새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그러니 관료들은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격이 추락합니다. 영도 무너져갑니다. 항복의 조건은 잔인했습니다. 형언하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금은부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왕자 부부도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백성도 끌려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조선인들이 하루 종일 수백씩 열지어 끌려 지나가는 것이 지속됐고 적진 가운데 조선 포로가 절반인데 무언가를 호소하려고 하면 청군이 철채찍으로 때려대는 그런 일들이 일상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게다가 청황실은 삼공육경 현직 정승과 판서 아들들 9 벼슬아치들의 아들들 또한 인질로 요구를 했습니다. 아예 조선 정부가 저항을 싹을 제거해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의 아들 며느리들이 끌려간 마당에 성리학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요구였죠. 왕의 가족들이 끌려갔는데 신하들은 왕의 운명을 따라야죠. 그런데 많은 벼슬아치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이렇습니다. 육경 6 판서들이 아들을 인질로 보낸다고 하자 서로 판서 보직에서 교체되려고 잇따라 꾀하였다. 사표를 내고 보직에서 은퇴해버리면 그런 의무가 없어지니까요. 임금이 인질을 들여보낼 시기를 의정부 정승들에게 물었으나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다 분개하였다. 너네 언제 아들을 보낼 건가? 라고 물었는데 다 내일이요, 모레요, 이미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하나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실록 기록입니다. 2년이 지나서 1939년 1월 29일입니다. 형조판수에 임명된 홍보라는 사람이 임명되자마자 사표를 던집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니까 홍보는 출근 자체를 거부해 버립니다. 비변사에서 홍보를 근무 태만을 이유로 파면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인조는 저자는 아들의 인지를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해 1639년 11월 그때 당시 형조판서였던 민형남이 자기가 병이 들었다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민형남은 일찌감치 아들을 인질로 보내지 않도록 여기저기 스스로 나 좀 잘라달라고 해직을 민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640년 4월 9일 인조도 독종이었습니다. 퇴직한 민형남을 다시 형조판수 임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민형남은 아예 집에 들어누워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원부가 민형남을 인조에게 제대로 직보합니다. 임금을 무시하고 법을 멸시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라고요. 그렇게 모든 기강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의 위선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폭로가 되는 그런 폭력적인 세월이 바로 인조 병자호란 그 시기였습니다. 1641년 11월 2일 예조판서 윤의립이 파직이 됐습니다. 이자 또한 아들을 인질로 보내지 않도록 자기가 늙고 병들었다면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윤의립은 자기 뜻대로 파면이 됐고 아들은 인질 신세를 면했습니다. 조정에는 기강이 땅을 쓸어낸 듯이 없어져서 육경 자리가 장차 비게 되었다라고 인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돈 많고 권세 많은 이들은 포로가 된 가족을 속한금을 내고 귀국을 시킵니다. 자기들이 중국을 건너가서 막대한 돈을 치르고 가족들을 사서 돌아옵니다. 1637년입니다. 7월 달에 좌의정 이성구가 인질로 간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때 치렀던 속환금이 1,500금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후에 속환금이 매우 비싸져서 가난한 백성이 돌아올 희망을 아주 없어지게 했다라고 인조실록이 기록합니다. 돈 없고 백 없는 백성은 가족을 포기라고 말하죠. 오군 더러운 군주를 들먹이면서 백성을 팽개친 이 더러운 신하 오신들 덕분에 백성의 삶은 더욱더 심하고 더러운 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병자호란에 즈음한 그 벼슬아치들의 위선, 그 군주의 위선과 졸렬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병자호란과 위선의 계보 이어가겠습니다. 땅의 역사 박중훈입니다.